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먼저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 보급 사업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설치한 태양광 패널 중에서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는 제품이 많은데 설치 후 5년 동안 사후 관리와 무상 수리 의무가 있지만 일부 보급 업체가 잦은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해드린 예산은 모두 560억 원.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온 것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로 공급처를 단일화하고 요소수 180만 리터를 풀어서 요소수 사태에 대처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기업 생산 요소수는 중간 판매상을 거쳐 일선 주유소까지 공급되는데 시차가 있고 중소기업 생산 요소수는 전국 주유소에 납품할 거래망이 없어 요소수를 만들고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 주유소를 지정하면서 중간 유통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인데 당분간 요소수 구입을 위해 주유소마다 전전하는 메뚜기 신세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2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원두 가격이 오른 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원두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원활한 공급이 막힌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의 경우에 이미 1년에서 2년치 원두를 고정 가격으로 계약해놨기 때문에 당장 국내 커피값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걸로 전망하는데요. 하지만 원두 가격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판매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3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발목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9월 30일 30대 여성 안모 씨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찾았는데요.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안 씨의 반려견을 공격하고 안 씨의 다리도 물었습니다. 사고를 낸 대형견은 인근 주민이 기르던 개로 다른 이용객들도 평소 위협을 느껴왔다고 토로했는데 개 주인은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놨으며 형사처벌을 받겠으니 고소하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 씨는 경찰에 가해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 5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5만 5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196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완전 접종자는 4,00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경기 남부, 서쪽과 경북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갈수록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죠.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 선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나와 있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5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취업을 노리는 사람들. 정말 요즘 힘든데요. 그렇지만 취업난에도 초봉 5천만 원 이상 아주 뒤에서 도저히 모셔가려고 난리가 난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요. IT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매력적인 연봉을 내세우면서 업무 조건도 아주 좋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셔가기에 네.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업난에 개발자들 모셔가려고 하니까 인기가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코딩 배우기 바쁘고 맞아, 직장인들도 맞아. 퇴근 후에 힘든데 코딩 또 배우러 가고 막 난리예요. 네,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손꼽히는 공무원들도요. 네. 이제는 IT 개발 붐에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개발자를 모셔가려는 기업들이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들 제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국내 게임사 N사 초임 개발자에게 연봉 5천만 원 주고요. 기존 직원들의 연봉도 80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우와. 너무 부럽네요. 야. 네, 부동산 플랫폼 G사는 이직 보너스로 최대 1억을 내걸었고요. 네. 다른 게임 개발사 N사는 초봉 5,500만 원에 학자금, 대출금 상환 이야.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와. 네. 또 중고거래 플랫폼 D사는 초봉 6,500만 원에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자율 휴가 제도까지 내걸었습니다. 굉장하네요. 이 개발자들 영입하려고 네. 기업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걸로 보여져요. 맞아. 근데 오늘 자동차 얘기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개발자가 안 주로 해요? IT 개발자. 쪽인데 자동차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야 네. 되는데.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요즘 그런 게 뭐겠습니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과 개발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미래 산업의 금맥을 캘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의 데이터 활용한 그런 서비스 이용하고 있잖아요. 원격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뭐 주차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러게요. 이것보다 평소에.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공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죠, 예. 데이터가. 자동차와 관련된 데이터로 이 승용차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승용차뿐 아니라 뭐 트럭이나 버스 뭐 이런 걸 상용차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상용차, 또 로봇,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하죠. 뭐 에어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 수소 사회에서의 에너지 관리 같은 와. 이런 이동 수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원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자동차 하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가 구축되면 진짜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상태와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 운행 지수와 또 중고차의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차량 잔존 가치를 점수로 수치화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시스템과 정보, 이런 자동차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이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교통 상황이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자동차 업계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도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시는 건 사실 IT 기업만의 일이었는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기업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 H사에서 진행한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개발자와 엔지니어 등 총 6,500명이 참관 등록을 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굉장했겠네. 이게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열린 개발자 행사라서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럼 개발자 컨퍼런스, 원어민 발음으로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 의미가 어떻게 뭐예요? 원어민인 거예요? 아무튼 발음이 좋잖아요. 컨퍼런스. 그 의미가 뭔가요? 역시 컨퍼런스다 어떤 보니까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겠죠.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거를 이 기술들과 이제 모빌리티를 접목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뭐 오픈 소스처럼 코딩 대회를 활용해서 개최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기업들은 기술 정보와 소위 꿀팁
이런 거를 외부 개발자들과 자유롭게 공유를 하면서 네 기술, 내 기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좋은 기술을 공유하자 이런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고로 이 정보는 이 비밀 지키고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공유하면은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서로 공유 안 하고 병을 딱 쌓아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로 비법을 공유를 하면서 한층 더 발전한 기술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관련 지식들이 오픈 API 형태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특히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대외적으로 기술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컨퍼런스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좀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례적인 행사네요. 그렇죠. 근데 해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컨퍼런스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봤는데 T사, 오. 해외 자동차에서 T사 매년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어왔습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데이, 2020년엔 배터리데이, 2021년엔 AI데이 뭐 이런 연도별 핵심 기술 테마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공개를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아주 끌어왔고요. 네.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홍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중요하겠죠.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온라인으로 이제 공개해 주는 거 이런 네. 것도 봤는데 글쎄요. 이번 컨퍼런스는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진행되는 네. 세션을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총 51개의 세션에 70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다니엘라 러스 MIT 교수, 송한 MIT 교수 이런 글로벌 최고 석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니엘라 러스 MIT 교수, 송한 MIT 교수,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알아요? 인공지능 연구하신 분들. 네. 개인 전화번호는 제가 몰라요. 네, 이분들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AI 관심 많으신가 봐요. 예. AI 아니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근데 가끔 애들립 하시는 거 보면 너무 AI처럼 잘하셔서. 네, 이런 우수 개발자를 상시 영입하기 위한 온라인 부스, 이런 것도 영상 외에도 또 운영이 됐고요. 네. 인사 담당자와 실시간 채팅 서비스, 또 Q&A에도 참가할 수 있어서 개발자들이 정말 뭐 채용뿐만 아니라 신기술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 왜 대학들 보면 동아리에 이제 신입생 받으려고 막 이렇게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재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행사 같네요. 네, 맞아, 바로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라고 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행사 하는 데가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 개발자들과 아예 터놓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는 좀 드문 시도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전통 자동차 기업들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곳이 많긴 해요. 그런 기회를 국내 기업에서 먼저 연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 국내 자동차 기업도 완성차를 만드는 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또 생태계 이런 데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 절반은 IT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만든 소프트웨어가 뭐 자동차, 뭐 로봇, 뭐 비행기까지 이런 데서도 구현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되겠죠. 자신이 만든 이런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 뭔가 도로 위를 달리고 네.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은 개발자들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발자들이 자기의 노하우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서로 그렇죠. 협력한다는 것이 맞아요. 참 대단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거 꽁트로 준비했거든요. 아빠 역할은 이정수 씨하고 제가 엄마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아들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연 보험금 타내려고 큰 상처 낸 부분. 큰 상처. 뭐 시작도 안 하고 뭔지도 안 알려주고 바로 아니, 시작하려고. 꽁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부부예요. 어떤 상처일까요? 뭐 한 거죠? 자녀? 자녀를 상처냈어요. 자녀에게.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끄끄! 저희 엄마와 아빠는 늘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생활비는 없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저녁을 하다가 그만 팔에 작은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유, 내 팔자에 진짜 아유, 돈도 없는데 병원비까지 나가게 생겼어 진짜. 아유. 아유, 그까지 병원비 뭐 그 나중에 보험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뭐 그 승질은 아이고. 아, 성질 안 나게 생겼어? 화상 치료비만 20만 원 냈는데 보험료 그게 나와봤자 얼마나 낸다고 진짜. 아유, 그 땡동. 왜요? 아유, 지금 문자 안 해. 보험사에서 문자. 어이? 박스님 고객님께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화상 치료 한 번에 100만 원? 아이, 이렇게 그럼 잠깐만 60번 다치잖아. 그러면 6천만 원? 여보, 그러면은 보험이 있으면 우리 금방 부자가 되겠어. 부모님은 보험금 수령에 중독처럼 빠지게 됐고 똑같은 수법을 60번 넘게 써서 6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던 건지 두 분은 절대 손대선 안 되는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채영아, 너 요즘 팔이 많이 뻐근하다면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이요? 아, 뭐 이 정도 아프다고 병원까지 가요? 좀 괜찮아요. 아, 아빠가 한번 봐줄게. 이 팔이 그래. 이쪽으로 꺾으면은 그러니까. 꺾으면 아빠 때문에 팔 더 아프잖아요. 아이 잘했다. 아이, 아프대, 아프 진짜. 어머, 야. 아유, 우리 채영이 팔이 많이 아픈가 보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병원 가야겠다. 여보, 시장 걸어. 부릉부릉. 결국 부모님 때문에 저는 온몸에 성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보험금에 눈이 먼 비정한 엄마 아빠를 세상에 고발합니다. 어떻게 이러죠? 야, 보험금 때문에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걸로 보험금을 타내. 야, 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 꽁트는 각색해서 수위를 그나마 좀 낮춘 겁니다. 낮춘 거예요. 낮춘 거야. 실제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 한 40대 부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몸에만 상처를 낸 게 아니라 자녀들의 몸에도 상처를 내서 아유. 총 7,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자신들도 모자라서 어떻게 자녀들한테까지 손을 대요? 아, 그게 이건 아니죠. 이게 7년 전에 좀 잘못된 만남부터 사실 시작이 됐던 거예요. 2014년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네. 두 부부에겐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3명, 그리고 2014년 혼인신고 후 낳은 자녀 4명을 합쳐서 총 6남매도 아니에요. 7남매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요. 과도한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2016년부터 무려 30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야, 자녀가 7명이 있는데 일정한 수입은 없으니 이제 돈 벌 궁리를 하다가 이제 보험 사기를 계획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편 A 씨가 먼저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남편은 고의로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다 화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요. 같은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서 총 아이고. 6,7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61차례나 네네. 야. 몸에다가 막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아이고. 왜 너무- 그랬대 도대체. 진짜 그렇게까지. 제가 들어도 고통스러워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섰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젠 자녀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가족 관계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내 B 씨에게 전 남편에서 낳은 자녀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중 16살이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네. C군. 이 아들 C군이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아버지는 아들 C군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붙잡았고요. 어머, 흉기로 C군의 몸에 상처를 내요. 아하. 흉기로 몸에 상처. 아니, 어머니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도왔어요. 아. 범행을 마이 도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머니 B 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떡해.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부부는 아들이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려다가 깨진 유리병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8차례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일인데 심지어는 이 부부가 재판에서 나는 이런 적이 없다 라면서 이 사실을 또 부인했다고요? 아유, 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자녀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로 몰았어요. 근데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녀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본인이 이제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그 피해자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니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서 남편은 징역 6년, 아내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보험사뿐만 아니라 네.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예요. 네. 왜냐하면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거든요. 네.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나쁜 범죄니까 이런 범죄는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이 재판이 지금 항소심까지 갔다면서요? 맞아요. 1심 선고 뒤에 이 부부는 오히려 형량이 높다고 항소를 했고 검찰 쪽에서는 형이 가볍다라고 하면서 또 항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부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건데 이런 반성이 좀 더 빨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지금은 검찰이 남편에게는 징역 10년,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네. 다음 주에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아이들 지켜야 될 부모가 아이들 해치려고 했으니까 그 애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 매일매일이. 그러니까요. 사연 듣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맞아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저희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뭐 기가 차죠, 정말. 누리꾼들 반응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더 아픈 게 부모다. 아, 당연하죠. 아이의 몸에 난 상처는 언젠가 나아도 마음속 상처는 평생 갈 진짜. 거다. 이렇게 맞아요. 같이 분노하는 그런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난 상처는 대체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게 돈이 뭐라고 이런 소식이 종종 들려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몇 년 전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가족들을 사망자로 둔갑시킨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2016년에 이런 실화예요, 그게. 한 50대 여성 최모 씨가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의 남편을 사망자로 둔갑시키고 그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었거든요. 최 씨는 가출 신고 후에 5년이 지나도 찾지를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남편의 실종을 확정받아서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타냈고요. 범행에 성공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합니다. 아니 멀쩡히 있는데 허위로 실종 신고하면 그 금방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보통 성인이 가출 신고가 된 후 5년 이상이 신원 확인이나 4대 보험 이용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실종자로 둔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또 근로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별거 중일 뿐 버젓이 살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아내가 악용을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은 별거 중이었으니까 뭐 그랬다 쳐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또 아주 기가 찹니다, 정말. 최 씨는 아들과 불화가 있었어요. 2007년 아들한테 따로 살자 우리.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집에 내보내고. 그 뒤에 2014년 아들이 실종자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전에 경찰에서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 찾았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 모르는데요. 이렇게 잡아떼는 또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야, 그 아들 나왔는데 그 아들 모른다고 잡아떼고 너무 비정한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덜미가 잡혔겠죠? 이게 돈 욕심이 너무하면 꼬리가 밝히게 그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들 실종 신고한 뒤에 생명보험 한 개를 더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4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아니 이런 분이 보험금을 60만 원이 넘게 매달 납부를 그럼 그게 보험사에선 너무 이상했던 거죠.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사가 신고를 하고 그게 덜미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들까지 사망자로 만들었으니까 법원에서 엄벌을 했겠죠? 근데 사실 좀 법에 맹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행방불명되면 몇 년 이상이 지나면 그 사람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는데 아니 누가 그럼 가해자입니까?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데 근데 처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징역 6개월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기 미수가 됐어요. 편취를 하려고 했지만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고요. 남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 같이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벌을 약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남편도 그렇고 아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 살아있는데 사망자 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연하죠. 얼마나 어머니가 참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사실은 실종 선고를 받기 전에 2011년도에 경찰을 통해서 자기가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이 실종 신고를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줬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은 그냥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결국에는 사망자 처리까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아들이 이제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했대요. 이 돈 욕심 때문에 가족과의 연이 끊어졌네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다음 사연 가죠. 네, 두 번째 사연은요. 불륜 증거를 잡았어. 근데 이렇게 됐어. 네? 불륜 증거 잡았는데 이렇게 됐어. 잘 안 된 사랑하게 거지. 됐어. 뭐. 잘 안 됐어. 잘 안 된 뭐가 거지. 안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됐을까요? 불륜 증거 잡았는데 잡았는데 성범죄자가 됐어. 그러니까.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거든요. 남편 역할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몰래 만난 내연남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제 아내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몰래 외간 남자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확실하게 물증을 잡고자 아내가 미래를 즐기는 현장을 몰래 덮치기로 했습니다. 수림이 드디어 이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구만. 몰라. 이 원룸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힘들어.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 재영 씨? 뭐? 둘밖에 없어. 셋이다. 너희들 딱 걸렸어. 저 사다리 뭐야? 당신 저거 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사다리 타고 올라왔다. 이 불륜 남녀들아. 어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발 빼매 보시지. 찰칵. 어디 찍는 거야? 어디 찍는 거야? 찍지 말라고. 마침내 저는 아내와 내연남의 불륜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걸 증거로 이혼 소송에서 깨끗이 승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는 갑자기 법정에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성범죄자야? 난들 뭐 좋아서 사진 찍은 줄 알아? 이혼 소송 증거 내려고 어쩔 수 없이 찍은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자기랑 나의 은밀한 사진을 찍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잖아. 자, 봐봐. 여기 이불로 얼굴 가리는 거 봐.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져. 아니, 당연히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수치심을 느껴야지. 사진 찍은 게 대수야? 어쨌든 당신이 한 짓이 나오면 불법 촬영이야. 억울하면 법정 가서 따지라고. 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증거로 찍었다가 성범죄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모양이죠. 억울한 일인데요. 이게 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해 울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을 해서 그걸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오히려 증거가 불법 촬영으로 간주가 돼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어떻게 이게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지난해 남편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아내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불륜을 의심을 했는데요. 몰래 미행을 하다가 아내 주거지인 원룸을 알아내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죠.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현장을 덮친 위험해, 겁니다. 진짜. 그 속에는 속옷 차림을 하는 아내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또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했죠, 남편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5초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그그 장면을 목격하고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된 거잖아요. 남편은 그 화가 난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사다리를 타고 들어간 거, 그 이후에 있었던 폭행, 이거는 엄연한 범법 행위잖아요. 그렇죠. 원룸에 침입해서 두 사람을 폭행을 해서 다치게 했죠. 그래서 이 남편 주거 침입죄와 상해죄가 인정돼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불법 촬영,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아내가 좀 팔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은 채 있었어요. 네.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행위, 뭐 이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인지 그걸 재판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특정 신체가 찍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는 또 상의까지 입었고 불법 촬영인 짓인지 아닌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 어떻게 결론이 사실 됐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경찰에 이제 경찰을 대동해서 이제 모텔한테 급습합니다. 네. 그럼 남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불로 감싸고 있으면 막 이제 부인이 그 이불을 막 덜쳐요.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막 나치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찍었다고 뭐 성범죄자다 그런 경우는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강화돼서 문제가 되는데 아유. 재판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진 찍은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외도 목적을 잡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정당했고 또 그다음에 특정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그럼 1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럼 이게 2심에서 뭔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소심에서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네. 남편 A씨가 일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안에 어떤 상반신 일부와 그 다리 쪽에 맨다리 부분이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림 씨가 그 꽁트에서 막 어머 하면서 가렸잖아요. 실제로 이 아내가 이불로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촬영을 피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게 되죠.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이 사진 촬영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촬영이 결과적으로는 유죄가 됐고 벌금 100만 원,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군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이런 행위를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함께 해주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배우자 본인이 직접 이런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 수집을 잘못했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또 우리나라 법에도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바람 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내야 돼요. 증거를 안 내면 이혼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바람 피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나 바람 핀다 하고 이렇게 증거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 바람 핀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맞아. 몰래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몰래 사진을 찍거나 다 불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수집하면서 내라면서요. 근데 다 불법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법에 맹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법적인.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는 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 이 차량은 부부 공동 소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보는 것도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불법인데 걸려있지 않은 휴대폰을 보는 것 자체는 이제 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간녀를 막 뺨을 때리거나 안 돼. 물을 뿌리거나 머리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보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왠지 다들 쫄깃해가지고 다들 TV 앞으로 와서 지금 뭐 보는 것 같은데 진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이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할 때 간통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증거, 요것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어떤 그 부정행위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넓게 인정을 하고요. 이런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는데 이 불륜
불륜하면서 외국에 여행 같이 가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입국 기록 같은 거, 또 이 카카오톡, 이 메신저 이런 거 뭐 문자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수발신 로그 기록을 조회를 해보면요, 특정한 상대와 어떤 시간대에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부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도가 발각되고 나서 막 추궁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막 빌면서 각서 써주잖아요. 네. 이런 각서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통장 내역, 뭐 어디 숙박업소에 갔다든가 어디 음식점 갔다든가 이런 그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증거 CCTV 이런 거, 그 숙박업소 주변에 CCTV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그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접 증거도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도청을 한다거나 현장을 덮친다거나 이런 건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는 많이들 알아가지고 이제 현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블랙박스, 봤어. 블랙박스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꺼놔요. 또. 맞아. 아, 이걸 또. 그 방법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막 복수하려는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 중에 누리꾼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연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부모의 불륜을 모르는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범죄가 되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불륜 저지른 상대방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아이에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애는 무슨 이거 죄예요? 좀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불륜으로 가정의 파탄을 겪은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남편의 배신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엄마죠. 근데 아버지와 바람이 난 여성의 가정은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녀의 SNS에 가서 너희 엄마가 새아빠와 바람나서 결혼했고 불륜녀다라고 폭로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 건지 묻는데 사연 자체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왜냐면 SNS라는 공간 자체가 공개적인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될 경우는 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이러고 싶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본인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좀 알리고 많으니까. 싶다. 그래서 네. 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알리고 싶다. 아니면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알리고 싶다. 심지어는 직장 가서 다 알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알려봐야 그때만 속이 시원하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또 괜히 마음도 불편하고.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이제 뭐 가족 한 명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안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든지 특히 SNS 같은 데 올리면 그거는 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고 법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걸 복수할 수가 있어요.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복수를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니까요. 2019년 중국에서 있었던 온라인에서 대륙.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신부의 불륜을 알게 된 신랑이 몰래 복수국을 끓였거든요. 네. 어떤 복수국이었는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보죠. 영상 있어요? 어머. 영상. 네, 중국의 한 결혼식장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섰어요. 그런데 대형 스크린에서 나 뜨거운 영상이 나와요. 신부가 불륜을 저지르는 영상이에요. 이야. 네. 웬일이야. 여기서 뭐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신랑이 밀쳐버리네. 신랑이 준비한 거구나. 신랑이? 자,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부케를 뭐 집어 던졌습니다. 예식장 아수라장 됐고요. 신랑은 신혼집 CCTV에서 우연히 부인의 불륜 영상을 발견했고요. 신부 몰래 결혼식 당일에 폭로를 하는 복수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랑이 저걸 저렇게 했구나. 네. 이 신랑도 대단한 게 이게 원래 이 정도 알게 되면 보통 결혼식 전에 이제 파토 내거나 막 이렇게 맞아, 하는데 맞아. 결혼식장에서 거기서 이걸 그냥 돌려버렸어. 남자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륜 상대가 형부. 형부였어. 너 말고 네 언니. 이번에는 네. 그랬어요. 이 상대 형부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신부의 언니 또한 임신 6개월 차 임신부였다. 남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예식 날만 기다렸고요. 신부 측의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 불륜 영상이 담긴 영상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형부와 처제의 만남이었으니까 그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식장에서 이런 불륜 사실을 공개한다? 이게 중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화가 나는 건 이해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이 파탄돼서 만약에 법원에 소송을 했다. 그럼 법원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신랑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피해자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특히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결혼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파토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장에 대해서 또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피해 배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불륜을 벌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내연녀 직장에 찾아가서 내연남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알린다거나 피켓 시위 벌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인터넷에 SNS에 올리게 되면 이건 또 정통방법상 명예훼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건 중에 너무 이제 불륜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남편과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기 SNS에 그 남편이랑 불륜녀 친구들이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SNS에 그 사실을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사실은 피해자였는데 또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륜의 피해를 당해서 마음도 힘든데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항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응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 네, 상담소의 문을 열겠습니다. 2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제가 얼마 전부터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몇 년째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3개월쯤 전부터 마트에 과일을 운송해주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자꾸 눈이 가는 타입이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지난달에 그 남자가 마트에 과일을 실어주고 가는 길에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손에 초콜릿을 3개 쥐어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누님 제일 예뻐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씩 웃으며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방망이질을 치면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 귀에 대고 누님 전화번호만 몰라요 하면서 제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누님이랑 단둘이 밥을 한번 먹고 싶다고요. 그날부터 매일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따로 만나자고 계속 졸라대는데 거절하고 있지만 저녁만 되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마치 여고생 시절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이가 저보다 15살이 어린 40대 초반의 돌싱남이었습니다.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애들은 다 커서 지들 생활에 바쁘고 집에 와도 마음이 허하다 보니 이런 남자에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설렘이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앞뒤 안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면서 나도 내 삶을 즐기면 좀 어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0대 후반 나이에 한참 어린 남자에게 빠져드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기를 내셨네요. 아이, 흔들리셨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유부녀인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 네. 이제 고민이니까 상담을 해주신 거겠죠.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니야, 안 되는 거 알고 계신데 맞아요. 마음이 자꾸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고개를 다 절레절레 하면서 저거 막 아마 이러실 겁니다. 네. 다행인 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먼저 말씀드리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오랫동안 꾸려왔는데 이 과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면서 위험 속에 뛰어들어가는 불나방 행동은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흔들릴만 할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나이가 어린 훈남이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여요. 거기다 누님이 제일 예쁘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때로는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지만 흔들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게 평생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제일 골치가 아픈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남이 얘기할 땐 우리가 충분히 욕할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몰래 설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다른 근심 또 남다른 온도가 지금 이 중년의 여성에게 찾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막상 나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40대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요.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그것도 젊은 남자가 초콜릿을 주면서 누님이 제일 예뻐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단둘이 밥 먹고 싶어요. 이러면 가슴이 그냥 설렐 것 같아요. 저도 조인성 보면 가슴 설레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또 어린 남자친구가 그러면 설렘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재용엠 씨의 의견이 되게 궁금한 게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이건 확실히 사연자분을 좀 대놓고 유혹한 거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한 사람한테만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명한테 이렇게 하고 반응을 보죠. 반응을 봤는데 이렇게 탁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그 허점을 탁 파고 치고 드는 들죠.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수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싶은데. 살다 보면 진짜 남자한테 이렇게 막 설렘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좋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 중에 밀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밀애라는 영화에 보면 그냥 평범했던 한 여성이 남편의 배신에 이제 몸살을 앓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우연치 않게 동네 의사를 만나게 되면서 아주 부적절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와 비슷한 상담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50대 여성이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고 남편은 굉장히 자수성가한 카센터 사장이었는데 이 남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남편이 그 카센터 일을 마치고 다른 동네에 슬쩍 가느라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그 옆 동네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모텔에 자기네 집 차가 서 있더래요. 모텔 앞에 그 차가 서 있다는 건 본인이 세운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배우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사실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차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기다렸다가 나오는 두 사람을 잡은 거예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자기도 알고 있던 아내의 초등 동창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아내는 이 정도까지 밝혀질 줄도 몰랐고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울고불고 했지만 결국은 이 과정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요. 그런 과정에 아이들 둘도 완전히 엄마로부터 돌아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초등 동창이었던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부남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나는 이혼하고 당신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남자였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여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사실상 완전히 피폐해져서 제게 상담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겪었을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나머지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를 동시에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인데 앞서 보니까 사연 주신 분이 살면서 이건 제가 처음 겪어봤던 설렘이에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좀 부정하려 해도 지금 그게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설레임만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50대 후반 유부녀 15살 연하 남자에게 설레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당장 멈춰라.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우리가 보신 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딱 봐도 선수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밀어내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어렵습니다. 왜냐? 이렇게 마음 먹고 다가와서 사람의 빈 곳을 찾아드는 사람을 밀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살해자가, 내담자가 사실상 아주 절정의 매력을 가진 50대 후반의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수법이 분명합니다. 왜냐? 마트마다 예쁜 누나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트에는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딱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법 홍보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수법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한 분 딱 타겟해서 눈 맞춤 계속하고 그분 계속 띄워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선물 주고 거기에 칭찬까지 항상 함께 얹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하이라이트 효과, 주목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가? 가서 보통 손잡거나 아이고 어머니 하고 꼭 안아드리거나 이건 뭐냐면 사실상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기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그 현상을 먼저 잡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어디 가나 하는 선수이고 여러 번 이런 면에 있어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내담자, 이 살해자에게 다가온 거고요. 네. 초콜릿 3개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스킨십이 일단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 멘트가 누님이 제일 예뻐서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죠. 이런 사기꾼의 얘기네요. 전형이죠. 네네. 그래서 보면 예쁘다 하고요. 달콤한 거, 초콜릿을 손에 쥐어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초콜릿은 항상 달콤하고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호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귀에다 대고 속삭였대요. 무슨 내귀의 캔디인가? 내기의 캔디. 이거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0대에 대해서 살아보신 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남편이 귀에다가 I love you 하고 속삭이나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달콤한 초콜릿 빼빼로데이 지났는데 빼빼로가 오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한다? 사기꾼입니다. 유부녀라는 걸 알고 관심을 표현했잖아. 다가갔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지. 요것도 문제가 있어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유부녀에게 다가간다고 물론 다 사기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연하의 남성들 중에서도 누나인 유부녀들에게 마음의 호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건강한 호감. 그러면 이런 건강한 호감을 갖는 경우에는 어떤 면인가? 일종의 뭐 존중과 존경의 의미겠죠? 그거가 생겨나는 기본적인 전제는 성숙미에서 옵니다. 성숙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중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결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일들을 잘 해냈다는 그 삶에 있어서의 선배로서의 면모, 또 우리가 인생을 50대 정도 되면 조금 더 포용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용서도 보다 더 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른스러운 감정에 되게 감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중년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우아한 기호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기를 돌보거나 타인을 돌볼 때의 그 아름다운 감성들이 마치 하나의 삶을 조각해내듯이 그런 아름다운 기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 이런 부분들이 또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지면 참 저 사람 옆에 있다면 나도 안정성을 느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호감 말고 말 그대로 타겟으로서 내가 범죄의 대상으로서 상대방을 택한다면 어떤 면이 있는가?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빈 가슴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이 50대 넘어가면 남편들과의 관계가 소원할 것이다. 또 다른 낯선 사람의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호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딱 쳐다봤을 때 상대방이 나를 첫 번째 봤을 때 그 눈의 반응만 봐도
이게 넘어올지 안 올지 금방 안다잖아요. 어렵지 않고요. 더군다나 서로 이 남자가 다가왔을 때 이 여성이 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남자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고 하는 별로 제 마음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속담이 여기에 적응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돌보는 듯 그리고 마음을 만지는 듯 그렇게 다가가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끈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놀이거나 경제적 편취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여성에게 플러스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이게 비밀스럽게 만난다고 해도 저기 이제 마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의 경우에는 이게 눈치가 이렇게 주변에서 알게 돼요. 그래, 맞아요. 네. 원래 사내 연애라는 게 당사자 둘만 네. 잘 속이고 있어지 주변 사람 다 알더라고요. 그럼. 이게 언젠가 소문이 날 텐데 이런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관계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 중에 사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통 뭐라 그러냐 소들짤 이렇게 부릅니다. 소문나고 그다음에 들키고 잘린다. 이런 의미에서 소들짤 이렇게 부르는데 소들짤. 특별히 지금 우리 살해자가 처해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마트예요. 마트에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 여성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리고 소문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내가 하지 않은 일과 않았던 말까지 주변에 막 퍼지면서 일파만파가 되는데 결국 그 끝은 뭔가 나는 일도 잃고 심지어는 내 가정까지 위험해지면서 일과 사랑 모두를 다 놓치는 경우가 생겨나죠. 네. 자, 당장 멈춰라. 사기꾼이다. 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당신은 이미 타켓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다. 저 보세요. 와가지고 그 달콤한 거 쥐어주고 귀에다가 막 찝쩍대고 이러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요. 맞아. 이 전화번호 누군가 알려준 건데 이거 알려준 사람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화해 줬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이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진짜 정말 화가 올랐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나 전화번호만 몰라요예요. 누나 전화번호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누나 번호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귀에 속삭이던 그 입으로 내 귀에도 속삭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처럼 불쾌하고 이것처럼 기분 나쁜 감정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럿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너 하나만 남았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제가 먹잇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내가 누리개가 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저는 받거든요. 저 같으면 아마 크게 화를 냈을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밤 그 전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굉장히 화를 내고 불쾌하다는 표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일이 수작 부리는 것도 이거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문자 올리고 매일 오늘 초콜릿, 내일은 사탕, 내일 그다음은 삼겹살. 얼마나 그거 머리 아프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정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흔히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조작적 학습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를테면 매일 전화해서 매달리는 듯 매일 전화해서 예쁘다는 말, 매일 전화해서 나 누나가 필요하다는 말, 매일 전화해서 그전에 듣지 못했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마치 내가 굉장히 특별하고 여전히 난 죽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청춘의 기억들을 살려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매력이 떨어졌나라고 하는 애달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사람을 사로잡는데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를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작적 학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살해자는 길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넘어올 때까지 과정을 이렇게 싹 보다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싹 빠지죠. 성의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먼저 막 이렇게 애달게 만들고 이런 성향을 또 보이기도 하죠.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전화를 끊고 있고 네네. 전화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특별하게 반응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반응을 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끝이 날 겁니다. 네. 끝이 날 거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이다를 먹으면 반드시 트림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발생한 문제가 커지게 되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가족들도 함께 희생이 돼야 되고 내 가족이 나를 외롭게 했다는 그 심정 전 이해해요. 그러나 그게 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삶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될 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남자가 주는 달콤함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이 이 살해자 한 사람한테만 이 남자가 추파를 던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세계 어떤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하더라도 내 감정이 특별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외도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성적 매력이고 세 번째가 감정적 개입인데요. 지금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또 내가 감춰야 되는 비밀이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내 귀에다가 자꾸 캔디를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그 성적인 매력으로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감정이 자꾸 이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이입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외도는 굉장히 속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감정 이입 선에서 제가 볼 때 여기서 멈추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이런 고민을 막 혼자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이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딴 사람도 제가 또 들었어요. 비밀이야. 너만 알아. 비밀이야. 이런 걸 여러 사람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없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두터울수록 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의외로 너무나도 쉽게 비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나쁜 소문은 어쩜 그렇게 빠를까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는데 우리가 흔히 지인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내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심리학 용어 중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쌤통의 심리학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랑 친한 그 사람이 안 되면 뭔가 즐거운 마음이 드는 이 이상한 야릇한 기분은 뭘까? 그게 바로 샤덴프로이데라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혀의 간지러움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타켓이다. 네. 조종당하고 있다. 마지막. 당신의 허점을 점검하라. 약점, 허점을. 지금 우리 살해자를 한번 삶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죠? 지금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요. 아이들도 다 떠났습니다. 지금 삶은 어떤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살해자가 어떠냐면 첫째, 삶은 지루하고 두 번째,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일 졸라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왜? 심리적 회춘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빈 공간에 뭔가 새로운 봄바람이 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로맨스가 스릴러로 바뀔 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내 배우자도 자식도 모르는 그 짜릿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단순히 짜릿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내가 반응을 하면서 이 새로움이 이 썩은 새로움이 주는 것은 결국 악취입니다. 그리고 이 악취가 나에게 주는 건 단순히 냄새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 삶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해줄 그 남자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다른 기쁨을 좀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살해자는 첫째,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50대 후반에 여전히 마트에서 활력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상이 지루한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누구든 똑같은 거예요.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성이 있는 거 저는 진짜 많이 권하는 편인데 제가 조금 강한 말씀 드릴까요?
인생의 무덤을 파느니 차라리 땅을 파세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른 데로 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생이 지루합니다 하는 분들께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제가 시작한 건데 줌바 댄스 좀 해보세요. 줌바 댄스가 진짜 활력도 넘치면서 몸도 건강해지면서 그 함께하는 분들 간에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면서 이게 또 레벨이 있어요. 레벨을 따라가면서 내가 굉장히 발달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마트에서 굉장히 피곤하다 생각하실 땐 오히려 우리가 50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조금 더 활력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지금 50대들 보통 보면 자녀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활동, 잠재적인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제대로 표출 못하고 숨겨두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데 들어서 자기의 숨은 그 잠재력을 좀 표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줌바 댄스도 괜찮고. 네. 괜히 댄스 동호회 이런 거 들었다가 남자하고 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저 요새 동호회도 건강한 동호회가 있고 좀 덜 건강한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아마 맞아요. 아실 겁니다. 그냥 여성들끼리 함께하는 동호회는 건강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저는 활동성이 있는 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수월하고 또 혼자 하면 고통스럽지만 같이 하면 이게 또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새로운 활력들을 다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기의 바람을 맞는 것. 이게 한 사람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말씀드렸죠. 남은 평생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택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왔고 어떻게 그래요, 지켜온 맞아. 것인데 이제 막판에 이걸 뒤집겠어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자분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남편과 아이들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애들은 바쁘고 마음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주변에 좀 가족들도 사랑하는 아내 혹은 엄마를 좀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위해주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바라건대 이 가족이 이 아내의 또 엄마의 이 마음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흔들렸다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엄마에 대한 지금까지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말씀드릴 건 이 아내가 또 이 엄마가 외롭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이 엄마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렇게 속상하고 나 힘들고 나 외롭고 쓸쓸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줘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 남성들에게 보통 남편들에게 나 외로워 그럼 어떻게 밥 먹어 그런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이게 필요해 나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말씀하셔야 그쪽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같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계획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주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요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겁니다. 네. 사연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고민해서 우리한테 사연을 준 건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맞아. 지금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걸 끊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불안을 자극한다면 이런 그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불륜 감정 같은 거는 쾌감을 가져오거든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기쁨을 짧게 맛보고 큰 것을 잃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계산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트 그 새로운 직원 올 때마다 무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그라들죠. 무반응이든가 아니면 진짜 단호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단호함이 좋아요. 그래요, 단호함. 딱 안 돼,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무서워. 그렇게 해야겠네. 끊어내야죠. 알겠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농업 발전 선도인상을 시상해온 농협이 올해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의왕시장, 화성시장, 양양군수, 영동군수, 부여군수, 무주군수, 영암군수, 영천시장, 창녕군수 등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입니다. 그간의 노고와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살기 좋은 농촌,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농협의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날이 뿌옇고 미세먼지 있고 이러면 기분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초미세먼지가 네. 말썽을 부린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